1905년 2월 21일 러시아군의 시선을 끌고 다닌 일본군 우익, 즉 3개 정규사단과 2개 우비 보병사단으로 구성된 구로키 다메모토 대장이 지휘하는 제1군, 그리고 제3군에서 배속받은 11사단과 1개 후비 보병사단, 1개 후비 보병여단으로 이루어진 가무라 가케야키 중장이 지휘하는 압록강군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목적은 양동작전, 러시아군의 예비부대를 끌어내는 것이었죠. 이는 러시아군의 예비병력을 최대한 끌어내어 유격부대 임무를 띈 노기 마르스케 대장이 지휘하는 3개 정규사단, 1개 기병여단, 1개 포병여단 및 1개 후비 보병여단으로 꾸려진 제3군이 러시아군 우익을 우회 공격할 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전력의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을 루슨 때처럼 정면으로 돌파하는 바보 같은 짓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것처럼 기동을 통한 포위를 통해 러시아군을 섬멸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의 운명을 건 팽텐회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일본군이 계획했던 대로 작전이 진행된 듯 했었으나 러시아군의 완강한 방어로 전투는 일본군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크로파킷은 일본군 제3군에서 차출돼 자신들의 저역에서 기동하는 일본군 11사단을 보고 일본군 양동작전의 선봉이 노기 마르스의 제3군이라고 판단, 전격적으로 병력을 철수시켜 제2선에서 방어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예비병력을 다시 회군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리순 전투에서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든 일본군 제3군이 절대 주력 공격부대가 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일본군의 주공은 반드시 자신의 우익을 노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이로써 일본군의 작전 의도였던 오른쪽으로 러시아 예비대를 유인시켜 좌익에서 제3군의 공격을 용이하게 한다는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거기에다 우익의 일본군 제1군 또한 지형적으로 기동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 효과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월 1일 일본군의 좌익에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리순 공략 때 활약했던 280mm 포까지 동원해 일본군이 보유한 모든 포가 선제적으로 불을 끊기 시작하죠. 이것 역시 제3군의 우회 기동을 감추기 위한 작전 중 일부였습니다. 이때 일본군 좌익을 담당한 공세의 주력이었던 오쿠 야스카다 대장이 지휘하는 4개 정규사단과 1개 기병여단, 1개 후비 보병여단으로 짜여진 제2군은 러시아군을 향해 사호강을 넘어 야습을 시도했지만 러시아군 또한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근대화의 힘, 지난 5개월 가까이 서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미 러시아군 지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선을 연상시킬 정도로 촘촘하고 튼튼하게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에는 기관총과 철조망, 지뢰시대, 중포로 무장한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군 제2, 제3군에 의한 편입 포위기동 시 제2군이 이 모든 공세에 선회축이 된다는 과도한 작전 부하 때문에 이들의 공세는 곧 둔화되고 맙니다. 결국 3월 1일 단 하루 만에 4,679명의 사상자를 내고 일본군 제2군은 패퇴하고 말죠. 그러나 일본군은 여기서 전투를 체념할 이유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일본군의 선봉부대는 좌익을 맡은 노계 제3군이었습니다. 피 터졌던 제2군의 공격도 사실 우익의 제1군과 압록강군에 이은 러시아군의 시선을 뺏으려는 양동작전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제3군을 제외한 모든 일본군이 최대한 러시아군의 시선을 끄는 사이 제3군이 유격부대로 러시아군 보급선의 거점이었던 테링 방면까지 진군해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끊고 우익을 분쇄시켜 러시아군 전체를 포위 섬멸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17부에서 언급했듯이 리순에서 졸전을 거듭했던 노기 마르스케에게 다시 제3군의 지휘권을 줘준 것은 일본군 특유의 파벌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3군은 이미 리순 공략전에서 병력의 40%를 잃은 상태였죠. 더구나 11사단까지 빠져나가 압록강군에 편입됐으니 실제 전력은 처음 럴 전쟁에 투입되던 때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주몬의 적장자 일본 육군 참모총장 야마가타 아리토모에 의해 이 인선이 강행됐던 것이었죠. 그러나 노기마르스케 이하 제3군은 리순 전투 절전에 우려를 뛰어넘는 맹활약을 보입니다.
노기는 리순 공략전에서의 실패를 씻기 위함이었는지 선두에 서서 용맹하고 과감하게 작전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그의 입장에선 아마도 리순에서 수많은 병사들과 두 아들까지 잃은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맹함은 후일 병사들을 먼저 배려한 결단으로 빛을 발합니다. 1905년 2월 27일 노기의 제3군은 우회기동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본군의 수를 내다본 러시아군은 제3군의 이동에 맞춰 예비대를 투입해 제3군의 우회기동을 막아섭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노기의 제3군은 단독으로 140km를 우회해 팽텐 후방 70km 지점에 대령을 점령한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죠. 러시아군보다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단독으로 140km를 우회해 러시아군의 뒤를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리순 전투와 마찬가지로 지휘부의 혼선과 국내 소요 사태 등으로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처음으로 앞서 말한 제3군 사령관 노기마르스케의 제대로 된 판단과 결정이 치명타로 작용합니다. 당시 예상대로 전투가 벌어지자 러시아군은 예비대를 동원해 노기의 제3군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제3군의 더 이상 북진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나마 일본군 제2군의 연계 공격이 있었기에 제3군의 우회 기동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테린까지 기동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죠. 이때 노기마르스케가 사령부의 통신선까지 끊어버리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테린까지의 진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2군과 연결을 유지한 채 차라리 동쪽으로 돌아 팽텐으로 나가겠다. 이 결단이 결국 일본군을 살리게 됩니다. 이는 아군과 떨어져 홀로 테린까지 진군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설사 진군한다 하더라도 아군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오히려 고립되어 역포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옆에 있는 제2군과 연계하면서 계속 포위망을 유지하겠다라고 작전을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포위망은 작아지겠지만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차라리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차선책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당시 러시아군 역시 포위에 대한 부담으로 병력을 뒤로 물려 전선을 축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때 초기에 작전을 수립했던 또 하나의 또라이, 일본 만주군 총사령부 작전주임 마츠카와 토시타네 소장은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냅니다. 제3군은 사령부가 만든 작전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총사령부의 체면이 뭐가 되는가? 체면, 파벌, 위신, 지금 그런 것을 따질 때인가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지스러웠지만 총사령부는 곧 뜻을 굽힙니다. 그 이유는 우습게도 노기 마르스케요 같은 파벌이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만주군 총사령부에 대한 시기심에서 연유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일본군을 살려낸 것입니다. 마치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잡은 꼴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일본군이 포위망 축소해 러시아군을 압박해오자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한답시고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일본군 제3군을 역포위해서 섬멸하라는 작전을 짭니다. 바로 우익의 예비대와 전략 예비대까지 합친 무려 61개 대대 병력을 러시아 제2군 사령관인 카울 바로스 대장에게 배속시켜 실행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때 러시아군은 일본군 제3군이 대속격까지 접근해오자 그만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해버립니다. 바로 일본군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이유로 근대화의 힘을 망각해버리고 포위작전 대신 급한 마음에 유가와봉 지역에서 밀집 대형으로 돌격하다가 일본군의 집중 사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으며 모두 격퇴당하고 만 것이죠. 만세돌격, 즉 닥치고 돌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들 또한 리순의 교훈을 잊었던 것일까요? 결국 이번엔 반대로 일본군이 손쉽게 러시아군을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전투 초반 준비가 안 된 일본군에 대한 선제 공격의 호기도 놓쳐버렸고 일본군 제3군을 역포위하여 일본군의 작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팽텐 전투 당시 러시아군은 실수를 남발했습니다.
반면 당시 일본군 제3군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이때부터 가뜩이나 쫄보였던 쿠로파켓은 이 전투로 준우까지 들어버려 적극적인 예비부대의 투입마저 주저하게 됩니다. 만약 이대로 예비대까지 투입했다가 일본군에게 밀린다면 그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애초에 그 입장에선 팽텐 전투는 일본군을 압도적으로 격파해 버리는 것이 아닌 더 이상의 공세를 취하기 힘들 정도로 치료를 강요하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팽텐 회전에 대한 일본군과 러시아군의 인식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본군은 팽텐 회전을 일본의 운멸건 제2의 세키가하라 전투라며 모든 것을 건 한판의 전쟁이라 생각했지만 러시아군, 아니 쿠로파켓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국에 적극적으로 공격하라는 주문과는 달리 그는 시간을 끌어 일본군을 묶어두고 소모전을 강요하면 된다. 국력면에서 우리가 앞서 있고 본국에서 제대로 된 징원만 온다면 일본 정도는 언제든 무찌를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본국의 내부 사정을 그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카시 모토지로가 공들여 만든 파국의 덫을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쿠로파켓은 만약 이곳에서 무리한 작전을 펼치다 자신의 병력과 만주에서의 교두보까지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미련 없이 팽텐 방면에서 병력을 철수시켜버리죠. 이렇듯 양측은 싸움에 임하는 각오와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쨌든 러시아군이 후퇴하려는 기색을 보자 일본군은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양익기동을 통한 포위작전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러시아군 주력은 나름 체계적으로 전선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지칠 대로 지치고 보급 물자도 궁핍했던 일본군도 이 당시 사실상 전력을 대부분 소진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철도가 뻔히 내려다보는 지점에서 러시아군이 열차를 통해 대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 포위기동에 일본군은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도 원했던 러시아군 주력의 격파는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국력으로는 이런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었죠. 근대전의 핵심을 알 수 있는 총력전에서 밀린다는 사실, 이미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기 37년 전에 입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한계, 그것은 일본군 지휘관의 부족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일본군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하나 더, 일본군의 파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본군 지도부의 이런 파벌 싸움은 과연 일본군이 근대전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렇듯 일본이 불완전하게나마 승리를 거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병력은 많았지만 러시아군은 병사 개개인의 자질로 보자면 일본군을 전혀 압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사들에게 전쟁에 임하는 목적의식을 얼만큼 또렷이 주입하냐의 문제인데 사회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짜르의 가벼운 판단으로 수동적으로 전쟁에 임했던 러시아군. 반면 아시아에서 벗어나 1등국이 되고자 하는 선명한 목표가 있었던 일본군. 물론 병사 개개인들은 이 전쟁의 이유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일요일 사건들을 통해 짜르 정권의 의구심을 품었던 러시아군에 비해 천황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숭배케 하도록 병사들에게 교묘히 교육시키고 삼국 간섭 이후 러시아를 적으로 인식하게끔 명확히 쇠뇌시켰던 일본군이 정신무장면에서 훨씬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본은 최상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의 성격,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판단력, 전략적 시선으로 전쟁을 관리하는 첩보전, 그리고 외교력 등에서 일본은 러시아를 압도했었죠. 이런 점들이 그 당시 허접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일본군의 그 많은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시켜줬던 것입니다. 일본군 25만, 러시아군 35만이 격돌한 팽텐 전투.
일단 병력수가 적은 일본군이 거꾸로 러시아군을 포위하려고 시도했던 점부터 특기할 만한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지휘부가 러시아군 지휘부보다 실수를 덜해서 이긴 전투였죠. 일본군도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러시아군의 실수가 더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일본군으로선 자기도 모르게 이긴 전투라고 할 수 있었죠. 반면 러시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전투를 아니하기 짝이 없는 수세적인 전략으로 그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전투 초반 일본군을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인 공세로 밀어붙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중반 러시아군은 일본군 제3군을 역포위하여 전멸시킬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마저 만세돌격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일본군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제2, 제3군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초반에 양동 공격을 뺀다면 별다른 활동이 없었습니다. 제4군 그리고 압록강군은 전투가 막바지에 달하던 3월 7일까지 사실상 노는 병력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일본 파멸의 원인 일본군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된 지휘부의 난맥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가던 3월 7일 퇴각하는 러시아군을 최종적으로 보위에 섬멸하라는 총사령부의 명령에 조주번에 경도된 일본군 제1군 및 압록강군은 50km를 넘게 돌파하라는 임무는 버겁다라며 사실상 거부해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군대가 맞는 걸까요? 일본군이 승리한 것이 그저 이상할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전투막까지 러시아군이 퇴각하는 시점에서 일본군이 뒤늦게 포위 기동을 시도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포위망을 완성하기도 전에 전투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은 러시아군을 팽태에서 몰아냈고 중국 동북지역 최고의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팽탱 전투는 일본군이 승리한 전투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일본은 전쟁의 고비를 또다시 넘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점점 다가오는 러시아 발트함대, 이른바 러시아 제2 태평양 함대를 맞아 러일 전쟁의 최종적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투를 바다에서 준비하게 됩니다.